목을 조를까 봐서요. 그리고 내가 말했다. 나는 결국 멈추지 못했다. 이제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었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나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자고 있는 어린 캐서린의 목을 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한단다. 앨리스 먼로의 소설집 디어 라이프 중 단편소설 밤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작품은 먼로의 유년 시절을 그린 자전적 소설 중 하나입니다. 소설 속에 나는 14살,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캄캄한 밤이 되면 9살 여동생을 목 졸라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복수심이나 증오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멈출 수 없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밤, 나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고백하죠. 아버지는 어떤 경멸이나 놀라움도 내비치지 않고 사람들은 보통 그런 생각들을 품는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 그저 꿈 같은 것이라고 장담해 줍니다. 그때부터 나는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죠. 책을 읽다가 너무 바보 같거나 수치스러워서 혹은 끔찍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처구니 없는 충동이나 생각, 아무에게도 고백할 수 없었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문장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마치 그 문장들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듯 합니다. 사람들은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한단다. 뒤척이던 불면의 마음을 잠들게 해준 문장이 있으신가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한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한기입니다. 네. 준비해온 거 한 거 맞죠? 네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또 싫어하는 오한기입니다. 아, 어떨 때 좋고 어떨 때 싫으세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싫고 혼자 있으면 또 싫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소설의 한 구절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한기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2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의인법과 장편소설 홍학이 된 사나이, 나는 자급자족한다, 가정법이 있으며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장편소설 인간만세를 출간하셨어요. 책 출간하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동안 뭐 인터뷰나 이런 거 좀 있다가 이제 좀 한가해져서 최근에 건강검진 처음으로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결과 나왔나요? 결과는 안 나왔는데 뭐 용종을 몇 개 떼내긴 했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라고 하셨고 네. 처음 해보신 거예요? 네, 처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했거든요. 네. 네. 쉽지 않더라고요. 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저도 겁났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수면으로 했거든요. 네. 저도 일어나 있더라고요. 네. 아, 저도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작가님 인간만세라는 소설을 같이 얘기를 할 건데, 인간만세의 표지부터 살펴보면 너무 귀여워요. 노란 바탕에 책들이 좀 그려져 있고 나사, 못 이런 게 그려져 있고 곰 얼굴이 둥실 그려져 있어요. 이 소설 속에 보면 작가님의 소설 곰사냥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표지에 곰이 그려진 걸까?
혹은 저 스튜디오 밖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거는 똥을 그릴 수 없는 곰을 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표지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진짜 근데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똥이 맞는 것 같아요. 색깔도 그렇고 네. 표지 받았을 때 맨 처음은 사실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든 느낌은 의인법보다는 낫네. 귀여우니까 어쨌든 색깔도 노란색이고 그다음에 친구들 좀 보여줬더니 좋다고 너 소설이랑 잘 어울리고 오히려 다른 책보다 훨씬 낫다라는 평을 줘서 그때부터 저는 그냥 마음이 놓였어요. 아이가 좋아하지 않았나요? 혹시? 네, 아이가 색깔은 좋아하죠. 노란색은 좋아했는데 네. 되게 정겨운 네. 곰이 되게 짓궂고 장난스럽지만 귀여운 표정으로 네. 있습니다. 근데 소설을 다 읽으시면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네. 이 소설에는 답심리 도서관에서 상주 작가로 근무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가님도 답심리 도서관 상주 작가를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경험이 이제 이 소설의 바탕이 된 네네. 걸까요? 아, 네. 언제 하셨어요? 2017년 추석 지나고부터 이제 한 정확한 겨울은 기억이 안 나고 예, 한 8개월? 8개월 네. 정도? 네. 아, 1년은 못 채웠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상주 작가가 하는 일 이런 거를 또 간접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네. 인간만세의 도입부에는 작가님이 쓰셨던 상담이라는 소설을 인용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그동안 발표하셨던 소설 제목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후장사실주의라든가 이런 작가님께서 하신 동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되게 숨죽이면서 크크크크 웃으면 저는 솔직히 똥 나올 때마다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똥이라는 글자를 기다리면서 읽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정서 또 네네. B급 정서가 저는 약간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답심리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셨던 관장님이나 사서분들이 혹시 읽으셨을까요? 이 책을? 글쎄요. 근데 저랑 뭐 가깝게 지냈던 분이 없고 연락처도 사실 없어서 이렇게 따로 연락을 받진 않았는데 읽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쨌든 따로 연락은 없었고 순환 근무가 아닐까 해요. 제 생각에는 도서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연락받은 건 없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읽으셨으리라고 네네, 짐작을 합니다. 것 같아요. 이 소설 속 주인공 나는 도서관 상주 작가로 소설 집필에 최적의 환경에서 한가하고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는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문학의 가치를 절대 부정하는 하학과 교수 K씨, 그리고 마이크를 갖고 달아나는 초등학생 민할성, 그리고 문학적으로 작가님을 살해하겠다는 메일을 보내는 진진이란 인물이 주인공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와 진진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진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어요? 진진은 사실 제 소설 속에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나왔던 한상경 예전에 제가 주로 썼던 그 소설하고 그 인물하고 다를 게 거의 없는 특성을 지닌 인물인데 보통 제가 로베르토 볼라뉴 야만스러운 탐정들 속에 나오는 어떤 문청들인데 약간 문학을 광신하고 자기의 문학관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문청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청들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거기 야만스러운 탐정들 보면은 뭐 문청들 비평가들이랑 싸우고 뭐 또 그 샤워하면서 책을 읽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문학을 너무 좋아하고 문학에 미쳐있는 인물이고 반면에 나는 거기서부터 한 단계 벗어나 있는 인물 같아요. 뭔가 현실을 깨닫고 나이도 좀 먹고 이제 문학에 대한 환상도 좀 벗어나 있고 문학 걸작을 쓴다기보다는 돈 벌기 위해 쓰는 그런 느낌? 네네 그런 두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한 인물의 과거와 현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좀 사사로운 질문인데 네네. 민활성이란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걸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민활성 어느 순간 그냥 떠오른 이름인데 검색해보니까 뜻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였더라. 뜻이 네, 뜻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그냥 지었어요. 떠올라서. 그 뜻을
이제 저도 검색해 네,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민활성이란 이름도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인물들의 방해에도 나는 소설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그 소설은 도서관을 무대로 하고 똥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너무 격앙되게 계속 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설 속에 그런 문장이 나와요. 인간 이꼬르 똥이다. 이 철학적인 주제의 소설을 나는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저 이제 대본 받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요즘 똥 밟았네라는 노래가 인기래요. 그래서 저 찾아봤잖아요. 그 네. 똥 밟았네라는 동영상을 작가님 혹시 보셨어요? 아니, 저 유튜브 거의 안 봐서 전혀 몰랐고 이 질문 받고 네. 어제 미리 받고 뭐지? 이거 찾아봤는데 되게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영상. 네, 뭐 이렇게 커버한 댄서분들도 많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었어요. 왜 똥일까? 인간 이꼬르 똥, 그러니까 그 네. 똥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똥일까? 라고 작가님께 여쭤본다면. 저 정확히는 모르겠고 저는 도서관 하면은 똥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제가 도서관에서 유난히 변기 속에 들어있는 똥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여기 소설 네, 속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예. 거기 약간 그래서 겁이 나서 혹시라도 도서관이나 갈 일 있으면 이렇게 멀러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들춰보거든요. 네. 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어갖고 예. 그 거기서부터 온 게 아닌가. 제가 정확하게 막 논리적으로 구상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되게 너무 잘 어울려요. 예. 예, 인간 이꼬르 똥. 도서관도 똥이란 단어가 그렇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설의 중요한 소재가 마이크예요. 초등학생 민활성이 무선 마이크를 훔쳐가는데 그 뒤로 이제 주인공인 나는 어떤 환청처럼 똥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소리가 나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관장에게도 들리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해요. 이런 설정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제가 쓸 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었는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상주 작가는 건 사실 간섭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상주 작가고 출근하긴 하는데 아무도 노터치고 관장님도 자기 부하 직원이 아니니까 전혀 지시를 하거나 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좋게 말하면은 그냥 좀 한량이고 나쁘게 말하면 유령처럼 그냥. 근데 보통 사서분들은 되게 바쁘세요. 자기 일에 몰입하시느라고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일하시거든요. 야근도 매일 하시고.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주위를 막 둘러보고 막 두리번거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도서관장이란 직책도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몰입하기보다는 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네,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예, 한청. 바쁘지 않은 사람?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군요. 그리고 또 마이크는 왜 마이크일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작가님께서 소설에 쓰시기도 하셨지만 목소리가 작은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마이크가. 그래서 마이크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목소리가 작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건데 그것을 훔쳐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그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 소설은 늘 그렇지만 그냥 작가님께서 무심코 툭 던져놓은 것을 읽는 독자들은 이거 도대체 뭐지? 그리고 막 자기만의 답을 막 유추하게 되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한기 작가님의 인간만세를 읽으시면 똥과 마이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계기가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주 작가 타이틀을 둘러싼 나와 진진의 대결 구도,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소설 속에서 나는 리얼리즘, 리얼리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는 존재예요. 실제로 작가님도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뭔가 이제 철학적인 고민이라기보다는 제 소설에 대해서 사실 데뷔한 지 2012년에 데뷔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라던가 혹시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냐? 황당한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서 제 엄마나 와이프도 사실 제 소설을 잘 안 읽으시거든요. 요새 와서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써봐라. 그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동적인 얘기라든가 써봐라를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봐야지 노력을 좀 하긴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그런 고민이 이 소설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이 소설을 쓸 당시에는 좀 제가 아이고 해서 뭐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쓰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쓴 소설이라서 그 직전까지의 어떤 고민들이 좀 스트레스? 소설 쓸 때 느꼈던 스트레스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이 현실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혼자 하는 공상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듣는 한청도 있고 남들은 못 들었는데 난 듣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상 나만 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었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소설 속 인물 중에 하나인 하학과 교수는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들을 자꾸 나에게 던집니다.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소설 가치 없지 않냐? 과학이 훨씬 가치가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데 작가님께서도 계속해서 답을 구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설 속의 나는 도서관이 무대이면서도 똥과는 달리 깔끔하고 적당히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이며 무엇보다 인간미가 넘치는 이야기를 써야 한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학이기 때문인데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소설 그리고 쓰고 싶은 문학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작가로 살아오면서 제가 어느 순간 독자가 되는 순간 아예 제 인생에서 배제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독자로서 뭔가 좋은 소설이다, 나쁜 소설이다 구분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소설이냐 나쁜 소설이냐 이 구분보다는 내가 쓸 수 있는 소설, 쓸 수 없는 소설만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런 뭐 좋은 문학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쓸 수 있는 걸 쓰자라는 생각이 요새 좀 더 큰 것 같아서 예, 그게 쓰고 싶은 문학인 것 같아요. 좋은 소설은 아예 배제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작품 활동 시작하신 지 8년 차 네네네. 정도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이 서서히 오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저도 막 걸작 쓰고 싶고 막 그랬는데 좋은 소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여기 똑같이 뭐 적당히 유머러스하고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써야지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자급자족한다 기점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출간하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쓰기에 대한 부담감이랄까요? 이런 건 좀 더 약해지신 면이. 그 전까지는 뭔가 각 잡고 쓰는 느낌이었다면 나는 자급자족한다까지 그 뒤로는 그냥 좀 편하게 쓰고 있어요. 글쓰기가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도.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요새는. 네. 그러면 오래 쓸 수 있죠. 아 그래요? 작가님도 그러시나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글쓰기가 나에게 어떤 굉장히 큰 짐이나 이뤄야 될 성취가 아니고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덜 지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요새는 좀 떨쳐내지 못할 이제는. 그리고 뭐 예전에는 소설 쓰기와 돈을 일부러 연결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치 이게 내 직업이면 내가 돈 벌려고 쓰는 거지 라고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저는 쓰기가 조금 더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 많이 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래도 뭔가 그거를 마냥 부정할 일은 아니다 이게. 그쵸. 이게 나의 직업인데 네네. 어떻게 그 돈과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맞아요. 위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말씀에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인간 만세라는 제목을 미리 정해놓으신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미리 안 정하고 거의 후반부 거의 다 왔을 때 이제 저걸로 해야지. 그냥 이것도 그냥 문득 인간만세라는 네 글자가 떠오른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았던 게 제목의 그 의미라든지 상징이라든지 갇히는 게 있잖아요. 소설을 먼저 정해놓고 쓰다 보면은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엔 더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작가님 소설에 어떤 그 작가님이 툭 던져놓으면 읽는 독자로서 막 의미를 찾으려고 막 뇌를 움직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만세라는 제목도 소설을 읽기 전에는 다가오지 않았는데 맞아요. 소설을 다 읽고 나니까 약간 이런 야 진짜 인간 만세다. 인간이 만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물들이 어떤 정말 집요함이랄까요? 그리고 그 굉장히 엉뚱함, 집요함, 근데 그 굉장한 성실함 막 이런 걸 보면서 인간 최고다 이런 생각. 인간 아니면 어떤 존재가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인간만세 소설을 읽으신 후에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또 궁금해집니다. 소설 속에 나는 상조 작가로서 한 경험 중 자서전을 책으로 묶었던 따뜻하고 보람찼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쓰려고 했지만 도무지 행복은 글로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포기했다. 라고 합니다. 작가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행복을 글로 풀려고 하신 적? 상상은 많이 했는데 진짜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 소설의 기본적인 특성이 그런 건지 소설가들의 기질이 그런 건지 작가님은 잘 써지시나요? 다 안 써져요. 저는 행복도 불행도 슬픔도 사실은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주 작가 시절에 되게 좋았던 기억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얘기는 거의 못 썼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그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은 명쾌하거든요. 근데 뭐 슬픔이나 뭐 불안이나 고통 같은 건 너무 다양하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그러니까 글로 쓰기에 좋은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독자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저 사람도 슬프구나, 저 사람도 우울하구나,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는 지점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인간만세 소설에 보면은 플로리다 프로젝트, 저도 이 영화 정말 좋아하는데 플로리다 프로젝트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영화? 저 영화보다 막 뭔가 마음이 뭉클한 영화 거의 못 느끼거든요. 막 스코어가 시큰거리거나. 근데 그 영화는 마지막 디즈니랜드 가는 장면이었나?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좀 뭉클했던 게. 네. 저는 그 장면 친구한테 와서 나 이제 곧 떠나 막 이렇게 그 장면 보면서 진짜 대성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와서 되게 반가웠는데 최근에는 어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최근에 영화 지돈 작가님이 추천해서 미드나잇 런 봤어요. 미드나잇 런이라고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 옛날 영화인데 좀 그거 봤고 또 왓챠로 마진콜 봤고 네. 그리고 제가 드라마를 요새 좀 더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마약을 파는 법 드라마 제목이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시즌 1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에 꽁트가 시작된다 라는 일드도 봤고 롱 베케이션 보는 도중에 왓챠가 끊겼어요. 그래서 다시 연장해야 될지 해야 될지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다 재밌더라고요.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에 보면 유일하게 선배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로 조이스 캐롤 오츠와 찰스 부코스키 두 작가를 언급하셨는데 좋아하는 작가들이시겠죠? 네, 예전에 좋아했던 작가들. 그 작가들의 작품 중 하나씩 소개해 주신다면? 캐롤 오츠는 좀비고요. 부코스키는 사실 작품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팩토텀? 팩토텀 같은 소설을 좋아했어요. 네. 좀비는 되게 좀 저한테 작법적으로 좀 도움을 준 것 같고 부코스키 소설 읽으면서 재밌긴 한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연체도서 업무를 하다가 차기작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살인마 사서가 나오는 소설을 구성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설에 담지 못했지만 도서관 관련 에피소드나
발전시키고 싶은 아이디어 혹시 있으세요? 아직 뭐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진짜 사서상경이라는 단막극을 썼거든요. 그 여기 책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그 단막극 공모전에 내려고 썼는데 물론 나왔던 떨어졌지만 네. 그 사서 이름이 삼경이었고 계약직 사서였는데 이제 뭐 괴롭힘 당하다가 지하 오래된 책 있는 창고에서 우연히 초능력이 들어있는 책을 열고 막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초능력을 갖고 막 슈퍼 히어로가 되는 이야기. 그치, 그 히어로인데 닥터 스트레인지 아닌가? 아, 예, 약간 다 따와서 제가 사서상경이라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썼는데 떨어졌죠. 언젠가는 드라마 써서 떼돈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리고 또 작가의 말에 이 소설의 초고를 쓴 뒤에 성에 차지 않아서 다른 소설 마름모 브라운일 거적이다. 결국 인간만세 되돌아왔다라고 밝히신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마름모 브라운이라는 글은 집필을 마치신 작품인가요? 아니요, 쓰다 말았는데 지금 9월호에 단편 발표할 게 있어서 거기 완전히 마름모 브라운이라는 제목은 아니지만 한 챕터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정말 알뜰하게 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알뜰하게 써야죠. 네. 그러니까 소설의 시작도 이제 작가님의 소설을 인용해서 시작되고 소설의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가의 말이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 끝도 어쨌든 작가님의 소설을 인용하는 구조니까 이 구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참신하고. 앞으로 창작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신다면? 9월에 단편 발표하고 겨울에 핀 시리즈 나와요. 산책하기 겨울에? 좋은 날이라고 그 정도? 정확히 예정된 거는 그 정도입니다. 네, 작가님의 핀 시리즈 산책하기 좋은 날 네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부분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느 부분 낭독해 주실 건가요? 67쪽 밑에부터 편지. 네,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문학적 동지 진진 작가님께 우선 제가 상주 작가가 되는데 학연을 이용했다니 마음 깊이 사죄합니다. 몰랐던 사실이지만 작가님 말 맞다나 그건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주 작가 자리를 놓고 우리끼리 대결을 벌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월급이 필요하니까요. 걸작을 쓰지 못하더라도 작가는 작가 아닙니까? 게다가 정부가 얽혀있는 사업이라 임기를 마치는 게 불가피합니다. 너른 마음으로 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차기 상주 작가로 채용되길 바랍니다. 권한이 있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저는 아무런 힘이 없군요. 임기가 끝나면 답심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습니다. 승리를 원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승리에 미련이 없습니다. 문학에서도 현실에서도 당신이 이겼습니다. You win. 문학은 용서의 예술입니다. 작가님의 용서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답심리 상주 작가 올림. 감사합니다. 이 부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 읽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아까 낮에 보면서 이 화자랑 저와 간극이 가장 좁은 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람에게 편지를 받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요새는 문학에 대해서 예전처럼 막 푹 빠져 있거나 저도 현실적으로 살아야 될 나이고 하니까 좀 피하는 그런 글을 쓸 것 같아서 편지를 답장을 보낼 것 같아서 예. You win. 예, 좀 공감이 그런 말도 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네가 이겼어. 그냥 네가 이긴 걸로 하자.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독자로서 느끼기에는 작가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혼자 피식피식 웃으실까? 뭐 이런 상상도 저는 하거든요. 이거 나라면 쓰면서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재밌었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 지점도 있고 그런데 어떠세요? 쓰실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런 쾌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저한테는 되게 소설을 계속 쓰게 하는 동력인 것 같아요. 웃음이 아니더라도 진짜 오늘 하루 괜찮게 보냈네?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종종 있는데 되게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읽는 독자로서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 작가님이 되게 힘들게 쓰셨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도 뭐 나쁘진 않지만 되게 즐겁게 썼을 것 같아 이 부분. 그러면 맞아요. 저도 덩달아 이렇게 막 좋은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똥 언제 나오지? 하면서 맞아요. 인간만세는 특히 막 웃으면서 많이 썼어요. 저도 네,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정말 즐겁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네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요즘은? 제가 원래 무계획하게 막 살았는데 요새는 달력에 체크하는 거 되게 중독돼 있어요. 아, 일정 같은 거? 일정이나 약속 혹은 제가 요새 반년 전부터 비타민 먹기 시작했는데 비타민 먹은 또 무슨 약 먹은 날 또 제가 알러지가 좀 있는데 알러지 먹은 날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애기 응가한 날 그러니까 그런 그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좋아하게 된 계기? 그냥 하다 보니까 예, 그거 전혀 없는데 제가 그 보통 핸드폰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냥 달력을 하나 출판사에서 받았어요. 근데 거기 빈 공간이 되게 많은 달력이었는데 그냥 책상 앞에 놓다 보니까 이제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형광펜으로 막 체크도 하고 괜히 보면서 오늘 이런 일정이 있었지 뭐 하면서 맞아요. 그런 재미가 있죠. 맞아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그런 재미를. 난생 처음. 네. 앞으로 이렇게 소소하게 느낄 처음의 재미가 많을 거예요. 그쵸? 네.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끝으로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소설 속에서 진지는 과거의 책을 토대로 미래의 책을 쓰는데요. 작가님께서 혹시 다시 써보고 싶은 고전 작품이 있다면? 고전 동화인데요. 요새 애기 사준 책인데 그림 형제 동화인데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라고 늑대가 엄마 흉내내고 들어와서 기억나세요? 그래서 목소리 흉내내고 막 몸에 밀가루 칠하고 결국 막내 빼고 다 잡아먹었는데 엄마가 와서 배 갈라서 다 구해내고 돌지. 네 맞아요. 그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동화라기엔 너무 잔혹한 것 같고 제 시선으로 보기에는 또 비논리적인데 되게 논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소설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갔고 네, 다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호랑이가 엄마 목소리 흉내내면서 네.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그것도 비슷한 모티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그런 동화가 많죠. 잔혹한 동화. 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줄 모르고 읽었는데 커서 보면 되게 잔혹하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드는 동화도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또 동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장의 소리 출연해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문소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남겨주신다면.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간만세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한기 작가님 보내드리고 전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한국문학번역원이 제5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산문학은 태어나고 자란 땅을 여러 이유로 떠나야 했던 이들이 낯선 타지에서 겪었던 삶의 여정과 아픈 기억을 담은 값진 우리문학입니다. 대회 도서로 지정된 25종의 이산문학 작품 중 한 권을 읽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감상을 나누어 주세요. 총 수상 인원 37인, 총 상금 1,750만 원.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8월 31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diasporaboo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피아노입니다. 박은정 시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은정 시인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2011년 시인세계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내신 시집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 밤과 꿈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오늘도 무척 더운데 여름휴가 다녀오셨어요? 이번에는 좀 휴가다운 휴가는 다녀오지 못했고요. 원래 세웠던 계획들이 있었는데 취소되고 해서 그냥 이번에는 조용히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걸로 했고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 친구랑 하루 강화도 드라이브 다녀온 건 있었네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휴가를 못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모쪼록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박은정 시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취미는 바로 피아노입니다. 어떻게 피아노와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여자애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집이 좀 잘 살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좀 멋있게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엄마 졸라가지고 나도 피아노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따라간 거였는데 엄마는 뭐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너 몇 달 하다가 때려치운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유 그래도 뭐 전공까지 해가지고 기둥뿌리 다 뽑아먹었다고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피아노를 전공을 하신 거예요? 네, 전공은 했는데 이제는 뭐 전공했다고 말씀드리기도 되게 무안할 정도로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뭔가 젊음과 청춘을 함께 보낸 네, 그렇죠. 피아노네요. 되게 저한테는 의미 깊은 장르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전공을 하실 정도면 저도 어릴 때 진짜 잠깐 바이엘 학원 정도까지 샤론 피아노 학원에 다녔던 기억이. 저는 선율 피아노. 그러니까요. 그 피아노 학원 이름이 방금 떠올랐어요. 보통 어떤 취미나 활동에 이렇게 흠뻑 빠지게 되면 눈만 감으면 그것이 떠오를 정도라고들 하는데 피아노에 한참 푹 빠져 있을 때 시인님 역시 또 악보가 떠오른다던가 아니면 악상이 떠오른다던가 하는 그런 경험도 있으셨어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평소에 연습할 때 잘 안 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곡마다. 맞아. 죽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어느 날은 레슨을 받을 때 또 너무 손가락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네. 또 어떤 날은 제가 생각해도 참 이 악상 표현은 참 잘했구나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집에 돌아가서 밤에 계속 그 장면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막 진짜 하늘을 날 것 같이 모든 게 다 제 편인 것 같고 뭐든지 어떤 곡이든지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잠을 자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피아노에 딱 앉으면 또 어제랑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또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 입시 준비하시려면 좀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랑이 대단히 깊었던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말씀 들으니까 드네요. 네. 피아노만 생각하는 삶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피아노와 함께 하신 시인님에게는 피아노와의 권태기 이런 거 없으셨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아마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이제는 제 인생에서 한켠으로 밀려나게 된 게 아닌가. 지금은 이제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니까 어릴 때는 그냥 피아노가 무작정 좋았어요. 그냥 이 친구는 제게 화도 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뭐 상처받았다고 원망하지도 않고 맞아. 그래서 항상 저는 기분이 좋을 때나 슬플 때도 항상 피아노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피아노나 사람이나 권태기가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한 걸음 물러서는 편이에요. 그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권태기가 빠졌구나. 그러면서 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조금 더 한 걸음 뒤에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나중에는 제가 오히려 또 손을 내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간의 어떤 흐름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습니다. 아이고, 예.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자꾸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다가가고 싶어요. 그러면 시인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자신 있게 소화하는 피아노 곡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제가 피아노를 20대 중반부터 완전히 그 마음에서 조금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연습을 그렇게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이제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소화할 수 있는 곡은 사실은 없고요. 그럼에도 이제 그나마 제가 피아노를 그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남는 곡이 딱 두 곡이 있는데 제가 고3 때 이제 입시곡으로 했던 그 쇼팽 에티드 혁명 12번 곡은 저희가 고3 때는 오전 수업만 하고 예체능계는 다 오후에 자기 각자의 연습할 시간을 줬어요. 그때 이제 거의 하루 7시간씩 정도 각자 이제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저랑 곡을 했던 오래 연습을 했던 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직까지는 손가락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대학 졸업 연주회 때 했던 라흐마니노프의 아크니안테 4번이라는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그래서 제가 졸년 때 하겠다고 이 곡을 치고 싶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연습을 했던 곡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도 잠깐 쳐봤는데 한 페이지를 못 넘기겠더라고요. 쇼팽 그 에티드가 그렇게 어렵다고 되게 막 얘기도 많이 들었고 네. 라흐마니노프는 보통 사람들보다 손이 훨씬 커서 하기 힘들다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라흐마니노프도 그렇고 리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약간 테크닉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곡이고 에티드 같은 경우는 연주의 영으로도 참 좋고 또 그만큼 테크닉 쌓기도 좋고 맞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입시곡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벌써 뭔가 화려한 막 음악을 듣기는 화려한데 칠 때는 막 죽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것을 딱 완곡했을 때는 그 희열이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 악보 보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이제 연습할 때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초고 이제 딱 초견을 딱 보고 나서 한 페이지씩 저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분 연습을 이제 들어가는데 안 되던 부분이 이제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잘 되고 하면 거의 저희가 제 마음에 드는 시를 한 편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짜릿하겠다. 그런 희열감 너무 느껴보고 싶어요. 저도 오랜만에 또 느껴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박은정 시인님의 피아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Yes. 좋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꼭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No. No. 타인은 몰랐으면 하는 나만의 피아노곡 리스트가 따로 있다. No. No. 내 인생에 피아노가 없었더라면 시인 박은정도 없었을 것이다. Yes. yes.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꼭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에 no라고 하셨어요. 다음 생에 있다면 어떤 장르를 가장 잘 소화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예술 쪽으로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냥 한 번이면 되게 독하다. 그냥 회사원으로 살면서 저녁에는 먹고 싶은 거 먹고 비디오 보고 그냥 비디오라니까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 요즘 넷플릭스. 네, 그냥 평범하게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살고 싶은데 그래도 다음 생에 혹시 뭐 조성진 같은 그런 재능과 노력을 겸비할 수 있다면 제가 이번에는 클래식을 전공해서 그런지 재즈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멋있죠. 예, 재즈는 정말 술 한잔 마시면서 딱 연주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듣기에도 너무 좋고 그냥 모든 저의 이 방패막들을 다 녹여버리는 같은 그런 느낌의 음악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즉흥 연주와 네네. 잼과 이런 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악보 보고 그냥 이걸 어떻게 잘 연주할 것인가를 저는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즉흥 연주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생에는 좀 이렇게 흑인들과 이렇게 백인들과 동양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좋다. 어두운 바에서 같이 막 저는 이제 피아노 재즈 피아노 치고 술 한잔 같이 먹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피아노를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게요. 굳이 다음 생까지 기다릴 거 뭐 있나. 한번 만져보고 또 올 것 같은데요. 네. 타인은 몰랐으면 하는 나만의 피아노곡 리스트가 따로 있다 해도 노라고 하셨어요. 피아노 곡에 관심을 가지게 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뭐 추천해 주시고 싶은 곡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왜 노라고 했냐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나 뭐 영화나 책이나 다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좋았던 영화나 책들 같은 경우도 음악 같은 경우도 그냥 SNS에 저는 좋으면 다 올리거든요. 같이 즐기자고. 그래서 아까 노를 했는데 추천해 드릴 만한 곡은 제가 요즘 시를 쓸 때 이제 듣는 좀 그런 곡들이 이제 피아노 곡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작업할 때 듣다 보니까 좀 테크닉적이고 파워풀한 곡들보다는 좀 조용하고 묵직한 피아노 곡들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바흐의 파르티타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이 곡을 처음 접했을 때가 백건우 선생님이 연주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영상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 절제된 슬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바로 그런 것이구나. 네, 막 이렇게 널 울려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가슴 밑바닥에서 은근하게 마음이 아파오는 천천히 속도가 느린 속도로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 번씩 이 곡을 연습을 하긴 하는데 아직 마스터 못했어요. 절제된 슬픔이라니 정말 딱 시가 연상이 되는 네, 그런 정말 시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씀하실 때. 써야 되겠는데. 바흐의 어떤 곡이었죠? 바흐의 파르티타 6번입니다. 파르티타 6번 꼭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 인생에 피아노가 없었더라면 시인 박은정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질문은 예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시인님에게 피아노가 많은 영감을 주는 편인가요? 지금 처음에 시를 쓸 때는 조금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많은 부분들이 그 시간들을 오래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금 뭐 받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한데 하지만 그 시도 음악의 다른 모습의 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를 쓸 때 저도 항상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좀 시가 안 써질 때는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벌면서 좀 릴렉스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피아노를 옷방으로 옮겨놨어요. 그 눈앞에 안 보이니까 오히려 더 잘 안 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그냥 작업할 때 피아노 곡 잔잔한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곡을 이제 주로 듣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취미에 이어서 문학 얘기도 나눠볼까 하는데 박은정 시인님의 삶과 피아노는 굉장히 밀접해 보여요. 그렇다면 실제 피아노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피아노와 관련돼서 집필한 작품도 있으시죠?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이 피아노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첫 시집 아무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에 실린 피아노라는 작품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목도 좀 간결하게 피아노 세 글자로 어떤 다른 단어를 덧붙이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이 피아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피아노와 함께 오래 하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얽히고 설킨 느낌들을 좀 정리하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제게는 이게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애증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컴플렉스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이 또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을 거니까 만약에 제 인생에서 피아노가 없었다면 또 지금과는 다른 박은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그 네. 뭐랄까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함께 보낸 네.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 형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방금 들었습니다. 시인님의 시 중에 델마와 피크닉이라는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원 가장자리에 돗자리를 깐다. 거친 자갈이 박혀있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무수한 호공을 본다. 델마가 말했다. 휴일의 공원 오후는 불치병 환자의 미소를 닮았구나. 그리고 마고는 태어난다 라는 시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복일까 불행일까? 내일이면 지리한 계절이 끝나고 끝물을 창백이 몰려올 텐데. 저는 이 시 낭독할 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시인님을 앞에서 시를 낭독한다는 게 너무 쑥스럽지만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보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두 시 모두 시인님의 두 번째 시집 밤과 꿈의 뉘앙스에 수록된 시였는데요. 허공, 불치병, 끝물을 창백 등 이제 절망과 고독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어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두 번째 시집을 통해서 손에 쥘 수 없을 듯한 멜랑콜리와 비애, 초조와 절망을 아름답고 통렬한 문장으로 붙들고 흔든다라는 평을 들으신 바 있는데요. 이 델마와 피크닉 그리고 마고는 태어난다를 어떻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이 두 편은 다 좀 제 얘기이기도 한데요. 델마 피크닉은 그 사랑에 상처받고 사랑이란 도무지 알 수 없겠는 두 여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제 경험담인데 제가 망원동에 산 적이 있거든요. 네. 망원동에 살 때 그 한강공원에 가서 친구랑 돗자리 깔고 맥주를 마시면서 한강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해는 저물어 가고 친구랑 둘이서 맥주 마시면서 막 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도대체 사랑이라는 건 뭘까?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 그리고 뭐 무엇이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시에 담은 거거든요. 근데 그 시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살구씨를 먹고 이제는 무엇이든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제가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적힌 네, 그런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마고는 태어난다라는 시는 제 자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약간 매부리코예요. 그리고 이 마고라는 이름은 좀 강하고 활발한 느낌이 있지만 사실 이 시에서는 마고는 항상 주눅들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사랑에 매번 실패해요. 솔직히 이제 이 시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쓴 시이기도 한데 그 시의 내용은 어둡지만 제목은 마고는 태어난다라고 적은 이유가 그 많은 슬픔과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마고는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저의 자기 암시 같은 시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 시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좀 특별한 좀 애정이 있어요, 저한테는. 시 쓰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뭔가 주문도 되고. 그렇죠. 소설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시가 훨씬 압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소설은 어차피 픽션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 쓰기는 정말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또 방금 들었습니다. 또 시인님의 서기의 밤이라는 시 중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는 밤이라 말해도 좋고 새벽이라 말해도 옳다. 모두들 절반쯤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너는 여전히 미간을 좁히며 무엇을 잊었는지 생각한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볼펜을 돌린다. 창밖에는 편백나무 숲이 보인다. 한 문장만 반복하던 날들을 사랑이라 불렀던 적이 있다. 시인님께서 사랑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시인님의 시에 또 사랑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랑시와 차이가 있다면 시인님의 사랑시는 보다 좀 죽음과 상실, 정적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건데요.
시인님에게 있어 사랑과 죽음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작품을 쓰실 때 사랑의 감정이 어떤 영감을 주는지,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어요. 사랑의 끝은 죽음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이 끝나면 저희가 보통 울잖아요. 저는 막 울거든요. 그쵸. 이별하고 나면. 네. 그리고 막 그 울음마저 이제 안 나올 때는 침묵이 남잖아요. 정막, 정적. 그 시간들이 꼭 죽음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랑은 한 번의 작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이 끝나면 작은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죽을 걸 알면서도 우리는 또 새롭게 다시 태어나려는 듯이 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닐까. 사실은 그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오히려 더 세분화된 죽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죽음을 항상 생각을 해요.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저도요. 예, 네. 너무 사는 거 좋아요. 네, 저도요. 그래서 제 시에서도 계속 죽음을 환기시키는 것은 사실은 이 속에 저는 너무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되게 네. 공감이 돼요. 저도 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이 삶을 너무 사랑하니까 네, 맞아요. 거든요. 그리고 시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번의 사랑은 한 번의 인생과 같다는 게 너무 공감이 되고, 다행이네요. 사랑 많이 해야겠다. 인생 맞아요. 많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은정 시인님께서는 시와 더불어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경험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중에서 시인으로 살고 계시는데요. 시를 쓰는 것, 음악을 연주하는 것, 무대에 서는 것,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자신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장르가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직접적으로. 네. 하지만 한때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아서 연극에 몇 년을 이렇게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 근데 연기에도 제가 재능이 없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관객이 보이고 관객의 막 표정 같은 게 자꾸 신경 쓰이고 그래서 좀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라는 장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가장 잘 감추면서 또 은유적으로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 음악이나 배우 모두 어떤 시간에 몰두하면서 그 무아지경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그 큰 매력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많은 시간을 시를 위해서 어떤 예술을 위해서 그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식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공기 중의 그 흐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장르들인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를 표현하는 네. 장르이기 때문에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뭐 연극도 하시고 피아노도 치시고 이게 시창작에 물론 영향을 끼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뭐 소재나 단어들에서 가끔 그렇게 기댈 때가 있긴 해요. 뭐 연극 단어나.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장르에서 경험했던 제 경험들이 나중에 어떤 다른 문장을 입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르든지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만약에 시를 썼던 사람이 연극을 한다면 또 이 시를 썼던 그 경험이 연기를 할 때 또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은정이란 사람이 하는 일들이니까 그렇죠. 네.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볼까 합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고르신 작품 중 일부분을 읽어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시를 읽어주실 건가요? 이번에 낭독할 작품은 서기의 밤이라는 작품인데요. 네네. 아까 잠깐 DJ분께서도 이걸 낭독해 주셨는데 네. 제가 한번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서기의 밤. 밤이었다. 낮이라고 하기엔 우울했으니까. 부모를 버리고 슬픔에 빠진 아이의 얼굴을 아름답다 느낀 밤이었다.
어쩌면 다시는 없을 미움에 몰두하느라 자신의 나이를 잊어버린 눈빛이라 말해도 좋을 밤이었다. 그날은 우연치 않게 우연으로 점철된 하루였다고 너는 말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받아쓰는 사람이다. 너는 언젠가부터 취해 있다. 느슨한 혀로 알 수 없는 문장을 발음하느라 자주 흐느낀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더라? 기억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느라 생긴 주름을 나는 어떻게 받았어야 할지 몰라 볼펜을 돌린다.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다 보면 끝과 시작이 사라질 테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멈추거나 추락할 때도 있으니까. 너는 한 문장을 바라보고 있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 손끝이 부러지고 부서진 문장이 슬로우 모션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면서 기타라고 발음하자. 기타. 네가 기타라고 말하면 나는 같다라고 쓰고 기타라고 쓰면 너는 기다, 기어가다, 기다라타라고 말한다. 그렇다. 나의 혀는 길고 나의 손가락은 마디가 없다. 입속의 침묵과 망각으로 만든 문장을 나열하면 나열한 문장들이 저들끼리 분란하도록 우리를 지나친 시간이 밤의 무한으로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어제는 밤이라 말해도 좋고 새벽이라 말해도 옳다. 모두들 절반쯤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너는 여전히 미간을 좁히며 무엇을 잊었는지 생각한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볼펜을 돌린다. 창밖에는 편백나무 숲이 보인다. 한 문장만 반복하던 날들을 사랑이라 불렀던 적이 있다. 감사합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이 서기의 밤이라는 시는 어떻게 보면 그 관계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당신이 기타라고 말하면 나는 같다라고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나 사랑이나 모두 소통이 주를 이루는데 사실 우리는 타인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저는 그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실망하고 절망하지만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노력하자. 맞아. 예, 저 역시도 뭐 관계에서 많이 부딪히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또 다시 소통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맞아.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기 싫은데 사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노력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이거 계획 물어볼 때마다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뭐 맨날 똑같아가지고 시인으로서의 계획은 뭐 별건 없지만 우선 세 번째 시집 원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원고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저의 가장 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시인님의 세 번째 시집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인님의 건강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에게 피아노란 땡땡땡이다. 이거 해주실 수 있나요? 땡땡땡. 피아노란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다. 네. 어떤 의미로? 제가 언제든지 가서 피아노에게 기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피아노는 저의 칭얼거림을 다 받아주는 제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화가 날 때나 건반만 손가락을 돌려주면 이 친구는 자기가 알아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위로고 네, 그래서 저의 칭얼거림을 다 받아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네. 부럽습니다. 부러운 거죠. 네, 좀 피아노와 같은 존재가 저에게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들이 수상한 취미생활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랜만에 방문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최진여 작가님께서 또 진행을 너무 편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좀 많이 떠는 편인데
오늘은 별로 안 떨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네, 열심히 살게요. 네, 우리 모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